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격적인 낭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몰입감과 재미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동을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업을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고민이 참 깊어지더라고요. 원작의 특성상 장면 전환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시청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인물별로 사건을 따로 모아서 전해드릴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순서를 바꾸다 보니 오히려 고민하다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원작이 가진 긴박함과 풍성한 디테일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책 한 권을 4편 정도로 나누면 책이 총 12권이니까 60편 정도의 긴 여정이 되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계획했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4번에 나누기보다는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짧게 표현해도 충분한 구간은 속도감 있게 넘어가고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 묘사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흐름이 조금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단락마다 상황을 설명하는 소제목을 정성껏 달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휴거 후 환란을 다룬 이 책에 신학적 잣대를 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가 믿으시는 종말론은 내려놓으시고 환란에 대한 시각으로 있을 만한 상황에 대해 소설로 만든 것이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복잡한 여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이 방대한 이야기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전 정각 6시 요란한 굉음과 함께 켄 리치의 차가 미드포인트 모텔로 들어옵니다. 벅 윌리엄스는 가방을 들고 리치의 최신형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마른 체격에 새치가 섞인 리치는 곧장 본론을 꺼내 케네디 공항 근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며 택시비를 포함해 $1,500를 요구했습니다. 벅은 수표에 서명하며 꽤 비싼 금액이라 답했지요. 제트기가 이륙하자 벅은 실종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리츠는 뜻밖에도 UFO를 믿는다고 답하며 외계인이 사람들을 육체 단위로 분해해 납치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펼쳤습니다. 벅은 루신다 워싱턴처럼 똑똑한 사람도 사라졌다는 사실에 그 주장에 허점을 느꼈지만 굳이 반박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리치의 비행기는 펜실베니아 이스턴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지만 뉴욕으로 가는 길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철도는 마비되었고 도로는 사고 차량으로 가득했습니다. 벅은 낡은 차와 기차를 갈아타며 사투를 벌이다 결국 멈춰선 기차에서 내려 20km가 넘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갈 때쯤 누군가 남겨둔 노란색 자전거를 발견한 벅은 그것을 타고 아수라장이 된 맨해튼을 가로질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글로벌 위클리 사무실에 도착한 벅은 동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루신다 지국장을 포함한 동료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벅은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고 남은 동료들은 그런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던 레이포드 스틸은 아내와 아들을 잃은 뼈 아픈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침대 옆 바닥에서 아내 아이린이 보던 성경을 집어들어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을 펼쳤죠. 처음에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던 말씀들이었지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붉은색 글자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지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구절에서 레이포드는 자신이 바로 그 목마른 영혼임을 깨닫고 신기한 감동과 동시에 깊은 낙담을 느꼈습니다. 성경 갈피에서 지난 주일에 주보를 발견한 레이포드는 불과 3일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교회에 가자고 졸랐던 아들 레이미에게 차를 고쳐야 한다며 다음 주에 가자고 미뤘던 기억이었죠. 약속한 다음 주일이 오기도 전에 곁을 떠나버린 레이미를 생각하며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레이포드는 주보에 적힌 교회 전화번호에 동그라미를 치며 비행기 스케줄이 나오는 대로 예배 여부를 확인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성경 앞페이지에는 첫 결혼 기념일에 그가 아내에게 성경을 선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생색을 내거나 아내가 혼자 교회에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 선물이었지만 아내 아이린은 그 성경을 붙들고 진실한 가르침을 갈구하며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교회에서 겉돌던 자신과 달리 포기하지 않고 성경에 레이포드 그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적어둔 아내의 간절한 메모를 보며 레이포드는 그동안 거부해왔던 구원의 참된 의미를 이제는 간절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거기에 가볼까요? 수석 기자들과 부서장들이 각자 사무실로 흩어지자 스티브 플랭크 국장은 벅에게 저녁 회의 전까지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벅은 런던에 있는 자신의 정보원 더크 버튼에게서 온 절박한 메시지 때문에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크는 벅에게 조너던 스토나갈과 국제적인 재계 거물들이 은밀히 만나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세계의 판도를 바꿀 위험한 거래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더크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으며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두려움 섞인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벅은 국장에게 런던 취재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미국의 재계 거물들이 국제적인 큰손들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첩보를 전했습니다. 벅이 주목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실종 사건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틈을 타 경제와 정치를 하나로 묶으려는 세계 단일 정부의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장은 이미 우리가 모두 그 사람, 즉 니콜라이 카르파티아에게 매료되어 있다며 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천재 과학자이자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로젠츠 바이크 박사조차 카르파티아에게 완전히 반했다고요. 로젠츠 바이크 박사는 불모지였던 이스라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꾼 식량 증산 기술의 보유자로 그가 카르파티아를 지지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생존권이 카르파티아에게 집중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벅의 정보에 따르면 세계 재계의 거물 조너던 스토나갈이 카르파티아를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스토나갈 같은 카르파티아라는 젊고 매력적인 지도자를 내세워 전 세계 화폐를 통합하고 국경 없는 단일 통제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카르파티아는 불과 33살에 루마니아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제는 유엔 연설대에 서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선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벅은 일단 지친 몸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벅은 텅 빈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차가운 정적 속에 몸을 뉘었습니다. 세련된 안식처였던 이곳은 이제 낯설고 서늘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라진 동료 루신다 워싱턴의 빈 자리가 거대한 구멍처럼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비행기 승무원 해티 더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녀는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공포와 자신을 냉대했던 레이포드 기장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며 흐느꼈습니다. 해티는 레이포드가 자신의 사정은 묻지도 않고 딸의 전화를 기다린다며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린 것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벅은 눈동자를 굴리며 인내심을 발휘해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외로운 영혼들과 엮이게 된 거지? 이 여자는 이런 얘기를 털어놓을 친구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벅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벅은 해티를 진정시키고 겨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니콜라이 카르파티아라는 의문의 지도자와 그를 향해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 질서, 그리고 그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고통받으며 울부짖는 남겨진 사람들, 레이포드와 아이린의 뒤틀린 관계, 해티의 고립, 그리고 자신의 혼란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창밖의 뉴욕 거리는 여전히 혼란과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류는 유례없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낙원일지 혹은 거대한 감옥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벅은 자신이 남겨진 이유가 이 거대한 시대적 기만극의 실체를 밝히고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다가올 저녁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벅의 생체 자명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녁 8시 회의에 늦어 45분이 지나서야 헝클어진 차림으로 스티브 플랭크 편집국장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각 부서장들은 격앙되어 있었고 특히 후안 오르티스 국제정치부장은 벅이 자신의 기사에 투입되는 것에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오르티스 부장은 자신이 수년간 추적해온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변화에 경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 유대 민족자들이 세계 단일 정부에 호의를 가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이 논의를 기념비적인 일이라며 환대하고 있어요. 이 회의가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가 아닌 이곳 뉴욕에서 열리는 이유는 사안 자체가 혁명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조차 이제는 성지가 은혜와 거리가 멀어졌다고 여기며 뉴욕에서의 이 회의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미 볼랜드 종교부장이 끼어들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제회의가 동시에 2건이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자들의 회의와 니콜라이 카르파티아가 주도하는 유엔 정상회담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뒤섞인 이 거대한 두 소용돌이를 취재하기 위해 플랭크 국장은 벅의 투입을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한편 레이포드는 펜콘 비행센터에 전화를 걸어 비행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는 비행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소식과 함께 부기장의 자살 소식을 전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도로가 치워지고 대중교통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떠들썩하게 보도하지만 글쎄요. 그의 눈에는 이 도시의 풍경이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은 이미 꽉 찼고 길가에는 사고난 차들과 폐허의 잔해들이 위험하게 쌓여만 가고 있었으니까요. 레이포드는 조심스럽게 딸 클로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마침내 클로이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클로이는 여러 번의 회항과 경유를 거쳐 현재 일리노이 스프링필드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담당자는 클로이가 어젯밤 팔로알토에서 출발하여 추락한 직항기를 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며 그 비행기의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이포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앗아간 비극 속에서도 딸을 살려주신 상황에 안도하며 그는 곧 걸려올 딸의 전화를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포드 스틸은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 남은 딸 클로이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지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도대체 클로이는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걸까? 그는 온종일 집안에 갇혀 슬퍼하다가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가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집안의 공기마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폐쇄 공포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아내 아이린이 다니던 교회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신호음이 가고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기분에 누구와 길게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기에 그는 내심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자동 응답기에서 넋이 나간 듯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뉴 호프 교회입니다. 주간 성경 공부를 계획 중입니다만 당분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만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를 뺀 교회 관계자 분들과 성도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남겨진 몇 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사태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신 비디오 테이프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복사본을 받아 가십시오. 그럼 주일 아침에 뵙기를 바랍니다. 아, 그랬지. 그 담임 목사가 생전에 휴거에 대해 입이 닳도록 설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이린이 왜 그렇게 교회에 매달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상하고 메시지까지 남겨두다니 참 대단한 성견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이포드는 결심했습니다. 클로이가 오면 내일 같이 가서 저 테이프를 확인해 봐야겠다. 자신이 진실을 찾는 만큼 딸아이도 마음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이 내린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길가에 커다란 가방을 내려놓고 택시비를 내고 있는 클로이였습니다. 레이포드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가 딸을 품에 꽉 안았습니다. 아빠! 엄마랑 레이미는요? 다들 어디 있어요? 딸아이가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레이포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로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빠를 밀쳐내고 혹시나 현관문 뒤에서 엄마나 동생이 나오지 않을까 집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레이포드는 목이 메었지만 이 잔인한 사실을 말해줘야 했습니다. 클로이, 이제 너랑 나 우리 둘뿐이야. 두 사람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본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벅 윌리엄스는 편집국장 플랭크의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내 데스크 직원이 런던에서 온 긴급 메시지가 있다며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기자인 더크 버튼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크 버튼은 벅에게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이었습니다. 과거에 벅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더크가 런던의 자기 아파트에서 사체로 발견되었고 현지 경찰은 이를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벅은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덕크는 결코 자살할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죽기 며칠 전 덕크와 나눴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덕크는 극도로 흥분한 목소리로 전 세계적인 금융 음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 금융가들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네트워크가 세계 경제를 장악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덕크는 자신이 너무 위험한 진실에 다가갔다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집안까지 도청하고 있다고 벅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덕크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절대 사고나 자살이 아닐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벅은 덕크가 포착했던 그 거대한 세력이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덕크의 입을 막고 사건을 자살로 위장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벅은 곧장 플랭크 국장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국장은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취재를 맡기려 했지만 벅은 단호하게 런던행을 요구했습니다. 친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벅은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의 안락함 속에서도 벅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덕크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들을 되짚어보며 이 사건이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실종 사건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어둠을 가르며 런던을 향했습니다. 벅은 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덕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이포드와 클로이는 텅 빈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실종 사건에 대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클로이는 과학적 가설이나 외계인 납치설 등을 언급하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반면 레이포드는 아내 아이린이 강조했던 휴거를 떠올리며 성경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라 믿기 시작했고 이를 딸에게 조심스럽게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를 지닌 클로이는 아빠의 종교적 해석이 편협하다며 반박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남겨진 이들의 고통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레이포드는 딸이 진실을 외면할까봐 두려워했고 클로이는 아빠가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것 같아 답답해 했습니다. 결국 논쟁은 결론 없이 끝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인해 부녀 사이에는 깊은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레이포드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일한 가족인 딸 클로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비행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그는 동료를 통해 다음 주 애틀란타행 비행에 클로이의 좌석을 확보하는 한편 딸에게 아내 아이린이 다녔던 뉴호프 교회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는 담임 목사가 남겨진 이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고 레이포드는 그 안에 사건의 열쇠가 담겨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클로이는 망설였으나 아빠의 진심 어린 설득에 엄마의 흔적을 확인하고 함께 답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월요일 애틀란타로 떠나기 전날 아침에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레이포드는 그곳의 진실이 이정표가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가득한 집이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벅 윌리엄스는 감시를 우려해 주변 지인들이 연락하지 않은 채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위조 여권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물품들을 챙겨 토요일 아침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타비스토 호텔의 여장을 푼 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본격적으로 더크 버튼의 죽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벅이 먼저 접촉한 인물은 과거 취재를 통해 친분을 쌓았던 런던 경찰국의 앨런 톰킨스 형사였습니다. 과거에는 덕크와 앨런, 벅 세 사람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나 이제 남은 두 사람은 친구의 의문의 죽음을 파헤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벅은 경찰국 내부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평범한 안부 전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앨런과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런던 외곽의 허름한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벅은 호텔을 나서며 자신의 뒤를 밟는 시선이 있는지 끊임없이 경계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벅은 런던 외곽의 허름한 술집 구석에서 앨런 톰킨스 형사를 만났습니다. 앨런이 꺼내놓은 더크 버튼의 사건 파일을 살피며 두 사람은 친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런은 수사 기록의 결정적인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평생 왼손잡이였던 덕후의 치명적인 총상이 오른쪽 관자놀이에 있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를 확인한 벅은 필적이 부자연스럽고 문체의 말투 또한 평소 덕후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며 조작의 흔적을 직감했습니다. 앨런은 경찰 내부에서도 상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조사를 서둘러 자살로 종결지으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덕후가 단순한 비리가 아닌 영국 정보국이나 고위직이 연루된 거대한 음모를 건드려 희생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앨런은 덕후가 죽기 전 추적하던 대상이 루마니아의 정치인 니콜라이 카르파티아와 연관된 세계 단일 통화 계획이었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벅과 앨런은 자신들이 거대한 세력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강력한 위기감을 느끼며 서둘러 다음 행보를 논의합니다. 앨런 형사는 더크 버튼이 죽기 직전 추적하던 글로벌 머니 계획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 정치인 니콜라이 카르파티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화폐를 통합해 경제를 장악하려는 거대 음모였습니다. 더크가 살해된 이유는 이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세력의 소행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벅과 앨런은 주변의 시선과 경찰 내부 통신망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강력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벅은 뉴욕에서 목격한 국제회의의 움직임이 이 금융 음모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목숨을 위협받는 긴박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앨런은 벅에게 서둘러 런던을 떠나 미국에서 이 사실을 기사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것만이 덕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벅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비밀리에 비행기편을 수소문하고 적들의 추적을 따돌릴 방법을 강구하며 서둘러 술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앨런 형사가 귀국 비행편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차로 향한 직후 거대한 성광과 함께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술집 안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리는 혼란 속에서 벅은 본능적으로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돕던 앨런의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일그러진 채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벅은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적들이 자신과 앨런이 함께 차에 타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공격을 감행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다음 타깃이 자신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는 사고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번잡해진 틈을 타 필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자신의 진짜 여권과 신분증을 꺼내 불타오르는 자동차 잔해 근처로 힘껏 던졌습니다. 적들이 벅 윌리엄스가 앨런과 함께 폭발사고로 사망했다고 믿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적당히 훼손되어 자신의 신원을 오인하게 하길 바라며 그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 추적을 피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벅은 사이렌 소리와 치솟는 불길을 뒤로 한 채 텅 빈 술집 뒷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굳은 결의와 함께 그는 런던의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